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학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구동구,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과 국민 여러분들께 본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은 국회위원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연소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 법사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이 법안의 실체는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한 고발권까지도 독점하겠다, 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 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이라면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겁박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냥 면허법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7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와 다수의 상설 또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전부에 대해 민주당 단독 또는 범여당 의원들이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한 고발안 건을 표결할 때 무조건 민주당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 법안까지 통과 시행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민주당 뜻대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아무리 고발을 하려 하여도 제적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므로 위원장 판단과 다르게 의원들만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사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민주당이 범여당 의석까지 합하면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고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위원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해 모든 경우에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증 또는 허위 감정임이 명백할 경우에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위증 또는 허위 감정이 아니어서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라도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거나 감정이면 위증이나 허위 감정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덮어씌워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여론몰이와 정치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몰이와 정치 탄압을 통해 민주당은 완전히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의 일당 독재와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민주당의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의 탄압을 위한 마녀사냥식 정치사냥 면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로 넘어간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법안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실정과 국정 파탄 사례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실정과 국정 파탄이 확인될 것을 대비해서 본 법안을 만들어 위증과 허위 감정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전 정권과 야당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야당 탄압용 법안이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이름을 빌려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 법안이며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나라의 법률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법 원칙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고 넘어서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 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회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증언과 발언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그 실수까지 고발될 수 있고 정치적 판단과 목적 때문에 국회에서의 토론과 심의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이 법안은 치명적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고발로 사회는 양분되고 반목이 계속될 것이고 국민들 간의 신뢰는 사라져갈 것이며 모든 국가 경제, 안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큰 피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여준 실정은 국정 곳곳에서 심각한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 교육, 경제, 환경,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러한 실상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라의 모습을 만든 국정 참여자들도 하나같이 깜도 안 되는 인사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사건을 변호하였던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비 대신 공직을 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매변매직 논란까지 벌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핵심 공직을 채우고 있으니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내란몰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반대 정치 세력을 축출하고 말살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의회 독재를 하고자 버젓이 이러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을 하다 이제는 자기들 눈에 벗어난 인사들을 고발하겠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하는 공수처에게 제물로 던져줘서 물어뜯고 핥히게 하겠다. 그것이 이 법안이고 그런 법안까지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노름,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국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뿐만 아닙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 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정쟁과 정치 보복을 위한 독재 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 연소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그리고 반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야당의 의견은 물론 위원장의 신중한 판단마저도 무력화시키고 고발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오로지 다수당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회 독재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을 강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편을 용납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 법안은 반대자를 탄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침묵을 강요하려 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을 배제하고 오직 다수당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로만 오독하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며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다수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감정이 나왔을 때 이를 위증 또는 허위 감정으로 몰아붙여 고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위증 여부는 법정에서 엄격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 판단을 정치적인 다수결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마녀 사냥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보십시오. 증언이나 발언은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대로라면 다수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실수나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도 위증으로 둔갑시켜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소신껏 증언하고 누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판단과 목적 때문에 국회에서의 토론과 심의는 부실해지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정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야당 인사가 소신 발언을 할 때마다 정치적 고발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활발한 토론의 장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재단되고 통제되는 암울한 공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한 자의적인 법 적용과 정치적 보복의 제도화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국가 권력 행사가 자유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미리 정해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 앞의 평등 또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법의 자의적 적용과 정치적 보복을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위증이라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증이나 허위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사에게 불리한 경우 다수당의 뜻에 따라 위증 의심이라는 명분을 더 씌워서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수당의 판단이 곧 법적 고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법적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친고죄의 고발과 같은 요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설과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고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증죄의 처벌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겠다, 다수당에서 결정을 하면 어느 누구도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위증이라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국회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사의 권한을 국회에서 갖겠다고 하는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전 정권 인사와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수건을 풀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정치적 보복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둘째,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언뜻 보기에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지게 하려는 정의로운 취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정치적 판단과 목적에 따라 다수당이 마음대로 고발권을 행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고 현재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 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직접 체득한 자료나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스란히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각 위원들의 판단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위원회에서의 판단과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더 정치적인 요소가 판단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앞서 드린 여러 법적 문제점들과 동일한 위헌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처럼 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고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더 합리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가장 편리하고 직접적인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고발이 좌우될 수 있는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국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칼춤을 춰대겠지만 언젠가는 이 칼자루가 상대방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에 스스로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이런 법안을 민주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정치적 남용과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의정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국회가 결코 택해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까요?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2025년) 금년 9월 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한 영장기각의 내란 프레임 제동 걸리자 다시 입법 폭주 시동, 이 제목입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겠죠.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른바 내란 특별법 입법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범죄인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며 이후 국고보조금은 주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제1야당을 말살시키는 입법 폭주 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이 해방정국의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선 그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정 대표는 당대표 당선 사흘 뒤인 지난달 5일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 해방꾼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다고 했다. 1948년에도 반민특위 내 특별재판부를 둔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 등을 하다 역풍을 맞아 중단한 적이 있다. 집권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은 했지만 사법부 독립 자체에 반하는 입법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 중엔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했는데 한덕수 영장 기각이란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까지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내란 특별법을 꺼내들었다. 정 대표와 당권을 다투던 박찬대 의원이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7월 발의한 것이다. 법안엔 12.3 비상계엄 사건의 1, 2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영장 전담 목관도 따로 두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재판을 못하게 했다. 재판부 구성은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9명이 결정하게 했다. 추천위원 3명은 국회의장이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협의해 추천하고 3명은 판사회의, 3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했다. 한 법조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판사를 임명해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법안은 내란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는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상 참작에 따른 감형도 못하게 해놨다. 입법으로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법부의 양형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해산도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도 내란 특별법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안은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가 소속됐던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게 해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여권과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 특별법은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부를 떼는 것인데 정부와 논의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검토를 주장했던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법원에서 먼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사들을 전보 조치나 징계하면 굳이 입법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강성 지지층에 끌려갔던 민주당이 내란 특별법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이 지난 9월 2일자 언론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8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그 기각 사유 중에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으로선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했는데 한덕수 영장 기각이란 변수가 생겨서 내란 특별법 등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까지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9월 22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입니다. 9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제목이 한덕수, 최상목, 정조준 더 센 증감법 상정, 특검 하명 수사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정조준한 더 센 증감법, 즉 국회 증언감정법이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특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하명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문제의 증언이 나온 소관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돼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겨냥한 입법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계엄 당일 문건 내용을 살펴보거나 서로 논의한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현행 증감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징역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관위원회에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미 활동 기한이 종료된 특위는 고발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위증 사례를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의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13조 1항에 명시된 형법 불소급의 원칙, 즉 범죄 행위 시점에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추후 제정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는 원칙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국회 법제실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증죄를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증감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정보를 별도 심사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상정도 주도했다. 민주당은 23,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서 증감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에 하명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또다시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범죄자 소굴인 이재명 정권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정조준한 더 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를 특검 하명수사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난 기사입니다. 9월 23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법안 소위 통과, 야 한덕수 겨냥 악법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언감정법 여주도록 운영위 소위 의결, 특위 해산해도 의장명이 고발 가능, 국힘 반발 속 퇴장, 과거 특위서 있던 수많은 사안들
모두 고발 가능한 셈.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개선 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국정조사 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한 위증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유상봉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항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수정안에서는 빠져 있죠.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사 내용은 본 개정안이 운영 소위를 통과했고 과거 특위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안들 모두 고발이 가능한 셈이라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반발해서 소위에서 퇴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는 표결까지 거쳐서 원래 소급 입법까지 포함된 부분을 개정안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절차법 조항도 소급 입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스스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놓고도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바꿨다고 해서 소급 입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그 개정안을 빼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급 입법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언제 또 발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아마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운영위에서 표결까지 하고 법사위로 넘어가서 또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헌법상 규정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 조항을 법안에 우겨넣고도 결국 스스로
본회의에서 뺐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표결까지 했던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 부분을 뺐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이런 입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개의 언론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결국에 정부 인사를 내란몰이해서 처벌하려 했지만 정상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치도 봐야 되니까 전 정부 인사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속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처벌시키기 위해서 본 법안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소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비판이 일자 급하게 소급하는 내용을 뺐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을 호떡 뒤집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속칭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다니면서 위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인사 탄압, 야당 말살만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대놓고 버젓이 길들이고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장기 일당 독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장악했고 야당 말살을 통한 완전한 입법부 장악, 그 다음 사법부를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죄부를 만들고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겠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 일당 독재 체제의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두고 차근차근 일사불란하게 실행하면서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제거하고 매장시키려는 것이고, 이 법안이 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장기 일당 독재 체제를 목표로 진행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 3월 26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사필 규정 아니겠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재판에 깊은 존중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또 2025년 4월경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5월 1일로 잡았을 때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배경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빨리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대선 행보에도 긍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불만 제기가 없었고, 오히려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털고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대법원으로부터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라는 말을 전해 듣고 고맙구나, 빨리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 전까지만 해도 신속한 재판 자체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자로부터 민주당과 그들의 강성 지지자들이 조직적이고 결사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겁박을 해대기 시작했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대법원 선고가 마치 제2, 제3의 내란인 것처럼 선동하는 발언을 했으며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마치 대법원으로부터 억울한 사법살인을 당한 것처럼 선동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후보는 5월 14일 대선 유세에서 내란 수개뿐 아니라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5월 15일 대선 유세에서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 라며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행안부 장관이시죠. 이분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광석화처럼 선고 다음 날인 5월 2일부터 7일까지 대통령 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사법부를 온갖 법률로 압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속칭 이재명 방탄사법이라는 그 4개 법안을 대법원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발의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두고 있다가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만약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법원을 겁박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이나 선고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니까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을 압박하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러웠는지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던 재판 일정이나 절차로 생트집을 잡아서 사법부를 겁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겁을 주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언급하고 사법남용이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다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일 또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과 무력화 시도에 법원도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5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는 결정을 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 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 재판부도 20일로 지정되었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이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사법부 파괴와 장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발의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해오던 사법부에 대한 겁박까지 더해져 사법부가 겁을 먹었는지 정지되지 않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7월 22일까지 법원이 모두 기일 변경,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임에도 재판부 스스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았습니다.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으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정지하였는데 얼마든지 재판부가 재개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최종적인 상급 사법부의 판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 통합과 분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곧장 야당 말살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특검 정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8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하니까 이때부터는 아예 사법부를 국회와 정부 발 아래 두려는 인식을 내보이면서 대법원장도 쫓아내고 대법관도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하고 특검 사건 재판부도 마음대로 구성하려는 말 그대로 사법부 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중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기각 사유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것은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이죠.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같은 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압박하기 위한 5대 사법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외부인사 평가 도입 개선, 하급식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이라는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박찬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대표 발의해서 2개월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일소위에 회부하고 거기다가 9월 18일에는 3개 특검 사건을 모두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을 발의해서 함께 일소위에 회부했고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말 그대로 사법부 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 하던데 그게 왜 위헌이냐 라면서 대통령부터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할 발언이었습니다. 9월 1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이라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자리임에도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다 고발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이? 9월 15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까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개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니까 언론이 브리핑을 오해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속기록을 삭제하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최고의 정점은 9월 17일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찌라시급도 안 되는 저급한 가짜뉴스에 부안해동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최고조로 압박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저급한 유튜브 내용에 놀아난 것이 드러났으면 국민들과 대법원장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오히려 서로 자기들끼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사과는 고사하고 그 음모론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정말 후한무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인 회동설 또는 대선 개입 의혹 이런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죄 만들려는 조작 선동일 뿐입니다. 이처럼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시 후보나 민주당은 신속한 대법원 선고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속한 선고를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하니까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와 선고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생떼를 쓰고 입법과 행정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주고 겁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법개혁을 한답시고 사법부를 아예 구조조정해서 자기 편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부와 여당이 할 일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원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욕을 하고 생떼를 쓰면 나라에서 그냥 둡니까? 대통령이나 다수 여당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겁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법원을 통째로 구조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과 기관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것이 안 지켜지면 처벌받고
퇴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이 사실이고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겠습니까? 그냥 파기자판을 해서 그냥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민주당 주장이 조작된 선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과 재판부에 대해 제2, 제3의 내란이라는 식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겁박을 하고 대통령 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한 재판정지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법,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대법관 30명, 100명 증언법,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사심제 도입법, 이런 법들을 발의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고발하겠다, 탄핵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법원을 겁박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겁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판부가 모두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일 추정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이므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재개해서 헌법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헌정질서 수호, 입법과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삼권 장악, 야당 말살, 장기 일당 독재 체제 완성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전 정부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을 발의한 목적,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전에 국회 위증죄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증죄가 존재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법원과 국회죠.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 즉 죄를 지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아무리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그 거짓말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헌법 원칙이고, 이 원칙은 전 세계에서 근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백 강요 금지 원칙이죠. 그리고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본인이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재판에서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권리,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즉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허위 증언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교사한 것도 원래 위증의 공범이 되는 것이 구조상 맞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것이니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위증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형사처벌이나 범죄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어떤 특정한 사안 내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향후에 이 부분이 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또는 나에 대한 재판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증인이나 참고인이라면 향후 본인에 대한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성에 있어서 나는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약에 국회에서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질타, 엄청난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 과정 중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건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이건 항상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검사가 신문을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증인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증인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무슨 특위 불러놓고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증인 참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법정에서와 같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됩니까? 또는 증인 참고인에게 향후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도 좋다, 누가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던 재판에서의 위증을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조가 안 맞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 조항도 없어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향후에라도 자기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재판에 대한 부담, 고발 이후의 처벌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고스란히 그 증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증인이 국회에 안 나오는 것이 속 편하겠죠.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넓혀 놓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서 증언을 하라? 여기에 저는 응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위증교사 문제는 위증죄와 위증교사 문제, 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이게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에 대해서 당시에 성남시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형법에서의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본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참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그 교사로만 기소가 됐겠죠. 위증의 공범이 아니고.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 말을 참 잘 만들었다고, 그것이 미국 방문의 최대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페이크 메이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23년 전부터 왜 검사 사칭 사건에 얽혔느냐, 그리고 이것이 23년이나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고 또 다른 위증교사가 나오고, 그렇게 페이크를 페이크로 덮는 그런 것이 23년 동안 이어져 옵니다. 신문기사 한번 보시죠.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신문입니다. 당시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는 한일 월드컵. 월드컵이 배낭여행 유행 바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저때 시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또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요, 특이한 기사가 하나 실려요. 이재명 변호사 구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2002년도면은 그렇게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많지 않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현직 변호사가 사실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변호사가 뭐 각종 비위로 구속이 돼도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현직 변호사가 구속이 되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신문에 이재명 변호사 구속 해가지고 백궁지구 관련 검사 사칭 공모.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로 분당 백궁 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아이고 무슨 호칭도 깁니다. 이재명 변호사 당시 37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모 방송국 최모 PD, 이미 구속이 됐어요. 최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최 PD 옆에서 용도 변경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녹음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청취하면서 최 PD에게 질문 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 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를 사칭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현직 변호사를 구속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도 거의 없던 일입니다. 2002년도면은 저도 검사 생활을 할 때인데 검사를 좀 사칭했다 해가지고 현역 변호사를 구속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왜 구속을 했냐 하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저렇게 사칭을 해놓고 방송국 PD는 구속됐는데 본인은 도망을 다닙니다. 본인이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불심 검문에 걸립니다. 불심 검문에. 그러니까 아마 지명수배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출석하라는데 안 나오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니까 지명수배를 걸어놨는데 아마 불심 검문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심 검문에 걸렸는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댑니다. 동생. 또 페이크를 쓴 거죠.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가지고 그때 체포가 안 돼요. 나중에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동생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체포를 모면했던 이 부분이 있으니까 현직 변호사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는 분명하니까 저렇게 구속을 시킨 거죠. 이에 대해서 저게 이제 그러니까 한 23년 전의 일입니다. 23년 전의 일인데 이게 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위증교사로 다시 저렇게 또 탄생을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내용으로 2024년 11월 25일 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 2심에 이제 지금 검찰 항고를 해가지고 2심이 진행되다가 2025년 대선 후보 등록한 다음에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재판이 항소심에서. 이 내용이 바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에게 유리한 위증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김진성 씨가 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 간의 통화한 내역이 막 언론에 나고 했던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런 녹취 내용이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 즉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그 김진성 씨한테 했던 증언의 요청 방식이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변론 요지서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렇게 증언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김진성 씨한테 증언 나가기 전에 그 녹음 내용에도 나오죠. 이것이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이겁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고 또 검사로서도 상당한 기간 오래 일을 했지만 증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연락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연락을 해가지고 증언을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증언을 해주면 될지를 담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줘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증언해달라. 이보다 더 명백한 위증교사 행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교사니까 죄를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허위 사실을 좀 증언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위증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사범을 처벌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런 허위 사실을 피고인이 교사를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 흔적을 안 남기려고 대포폰도 쓰거나 제3자를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지고 위증교사로 처벌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명백한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무죄로 1심에서 선고하고 지금은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지금 재판이 정지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라도 재판 재개해서 빨리 무죄를 확정해달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났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1심에서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떳떳하니까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무죄 선고 확정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겁니다. 페이크 메이커인 거예요. 페이크 메이커. 페이크를 페이크로 덮는 2002년부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를 상대로 너희들은 나의 권력 서열 미치야. 내 말 들어.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위증죄의 고발을 특위가 종료된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종료된 다음에 법사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정당에서 맡아서 서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장,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도 내가 하고 법사위원장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특검과 탄핵, 정부 흔들기를 했었죠. 그 법사위원장 지금 당대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온 법사위원장 본회의장 안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탈당하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온 법사위원장 다시 그렇게 해서 한번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법사위원장에게 또 국회 내에서의 이런 위증에 대한 고발권을 주겠다. 어디까지 참 법사위원장의 고단을 남용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입법권의 전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걸 제가 못했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검사 사칭 그리고 체포되려고 하니까 동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그렇게 모면하고 또 위증교사는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사실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닐까요? 그런데 2023년 2월경입니다. 2023년 2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자서전을 했어요. 거기 자서전에 자신 있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생 인적 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썼습니다. 본인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위증을 한다는 건지, 검사 사칭한다는 건지. 이때 2023년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죠.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 60분 PD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PD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다. 지명수배 신분이던 이 대표는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한 것은 그래야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PD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도망 다니다가 먼저 구속된 PD가 벌금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자수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2년 뒤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도주하게 된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굉장히 심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해법권 구역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 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땡땡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땡땡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전관예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전에는 도주했잖아요.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했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썼던 이재명은 합니다. 다 합니다. 다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본인이 자랑하듯 썼고 그것을 그대로 신문 기사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근거 없는 제보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 본인이 20여 년간 계속해서 거짓, 위증, 사칭, 페이크를 만들어내니까 제가 페이크 메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목적,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야당 말살입니다. 종국에는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까지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치 기반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고 이를 통해
이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패한 실정들과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와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실책과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으로 포장해서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그들의 실정과 국정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사법개혁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 법안에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었던 소급표, 소급하는 내용까지도 부치기조에 넣어가지고 원래는 발의를 하면서 운영위 또 법사위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소급 입법으로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 실체법이건 절차법이건 처벌을 소급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것은 다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런 주장을 다 묵살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본회의에 지금 올린 다음에 빼버리는 일방적인 수정안을 또 낸 겁니다.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위헌인지에 대한 준비와 설명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빼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을 거친 것을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고 그렇게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런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수정하겠다고 한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과연 그것이 위헌성이 있다, 그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쳐서 그럴까요? 아까 여당 의원님 한 분께서 이것을 뺐지만 소급입법을 뺐지만 위헌은 아니다. 그 부분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부칙에 넣어서 소급입법을 강행하려는 개정안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목적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에 지금 재판 정지 중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도 거짓말한 부분이죠. 거짓말한 부분. 그중에서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골프를 쳤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왜 해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알아서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내가 그것을 못 이겨서 내가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도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근데 그 말을 언제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과거의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2021년 10월 20일. 불과 4년 전입니다. 불과 4년 전. 그러면 이 부분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도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했다면 아마 그 부분도 기소가 됐을 겁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서 위증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정감사가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으니까 고발을 못하는 겁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돼 있으면은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2021년 10월 20일 날 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으니까 그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2031년 10월 정도가 되겠죠. 2030년까지 임기죠. 임기 끝나고 만약에 국회에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위증했으니까 소급입법으로 고발하고 처벌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누군가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소급입법하는 법안은 만들어놨는데, 부칙은 만들어놨는데 어디까지 소급하느냐 그러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안 뒀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그 위증,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죄의 위증죄로도 처벌받겠네. 근데 그거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구나.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거 국회에서 고발하면 또 처벌받겠네. 그럼 아예 소급입법을 빼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 소급 입법에 관한 부분, 소급표에 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 실제 통과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와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 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치 탄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시도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야당 인사나 전 정권 관계자를 표적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정치적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불씨만 던지면 언제든지 거대한 정치적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의 과거가 또다시 소급 적용의 칼날 아래 놓일 것을 알기 때문에 현 정권은 더욱 강도 높은 정치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이 보복 정치의 악순환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 보복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외면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는 바닥까지 소진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적 에너지는 소모적인 정쟁에 낭비될 것이고 경제, 안보,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민생은 더욱 파탄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의정활동 위축과 책임 있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전문가들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신껏 발언하고 진실을 증언할 자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원회 활동 중에 불완전하거나 때로는 실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언까지도 위증으로 몰려 고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감은 증인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줄 모르고 소신껏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라는 태도가 만연해지고 핵심을 비껴나거나 책임 회피적인 답변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나아가 아예 중요한 국정감사나 청문회 증인 출석 자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제기해야 할 의혹 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궁이 혹여나 미래의 자신에게 위증 교사 또는 허위 감정 유도와 같은 프레임으로 돌아올까 두려워서 의정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와 진실 규명 기능은 형해화될 것이며 토론과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국회가 아니라 눈치 보는 국회, 침묵하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며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방통행과 정치 보복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반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정치 행태와 정치 보복의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시절 수백만 명의 인재들이 반혁명 분자로 내몰려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숙청을 주도했던 세력은 권력 다툼 속에서 똑같이 숙청당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은 동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전 정권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 교사, 기자까지 철저히 직장에서 내몰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는 역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고 그 칼을 휘둘렀던 세력은 결국 퇴출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도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명예는 빼앗을 수 없다고 저항하던 제1야당은 추방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독재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했던 정치인들이 돌아오고 나치 부역자에게는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보복과 반목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는 거듭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가 기본 요소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국은 타협과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합의 대신 표결 처리, 설득 대신 압박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표결 독재, 여론몰이에 기대어 반대 세력을 매도하는 언어폭력,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 안에서는 합성사진, 풍자만화, 은밀한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용되고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성과로 포장되고 여기에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야당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내란 세력부터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역사는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삼권을 장악한 권력이 독재로 흐르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탄핵 시도, 사법부 권위 흔들기, 날치기 법안 남발, 비판 세력을 가짜뉴스, 구구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이 모든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칩으로 남을 것입니다. 본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과 보복을 위한 입법,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들춰내어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시고 본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셨어요?